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여성의학사 연구소의 정다혜 연구원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정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과 여자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직함으로 고려대학교 여성의학사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여기는 고려대학교에서 의료사를 연구하는 연구소이고, 원래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의학사 연구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의학사 연구소라는 게 이미 연세대에 있어요. 연세대에 오래된 의학사 연구소가 있어서 저희는 좀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100년이 좀 안 됐는데요. 1928년에 여성 의료 선교사님이 식민지 조선의 최초의 여성을 위한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여자의학 전문학교 그리고 서울여자의과대학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여성 의학교육기관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여성의학사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그런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학사, 의료사,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사회문화사적으로 보는 의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이제 여성과 관련된 여성 의료인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의료의 어떤 역사,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 혹은 동아시아의 혹은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의료사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학과를 나온 네, 한국 현대사 전공자입니다. 역사 연구를 한다 하면 사료를 데이터로 삼아서 하는 연구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혹은 여태까지 봐왔던 사료는 데이터가 되었던 그런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이제 자료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나온 여러,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헌 자료를 베이스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사 연구자니까 제가 연구하는 시기가 1960,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도 이제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이 되는 정책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생산한 여러 문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개발계획 관련된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회의록이라던가 국무회의록 이런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보건사회부나 이런 각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일 수도 있겠죠. 그런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들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신문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이라는 주제를 연구했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한 어떤 원조 관련된 자료라던가, 그럼 이제 원조 기관은 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쪽 주는 곳이 있고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 각 기관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그 원조와 관련된 문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문헌 자료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헌 자료들은 보통은 전문가들이 많이 생산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주체들,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소위 대상자 혹은 이제 마을 주체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하죠. 구술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인터뷰를 모아놓은 여러 아카이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직접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술부터 이제 문헌 자료,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기관, 여러 원조 기관에 있는 자료들, 그 다음 전문 잡지들, 그 당시에 나온, 그게 의학 잡지일 수도 있고요, 대중 잡지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측면에서 생산된 그런 잡지류들, 그다음에 일간지도 그냥 일간지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의 뭐 후생신보, 의학신문, 의사신문처럼 이 한 집단에서 나오는 그 보건의료계의 어떤 일간지 혹은 주간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자료들도 다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활용하게 되는 문헌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정근대사는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정해진 사료를 두고 얼마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 없는 자료의 문제라면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 자료, 너무 볼 자료가 많아서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자료를 보느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자료가 정말 많겠네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그 쓰신 논문들, 제가 제목이랑 요약 이 정도만 봤던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보건이랑 의료가, 보건이 개념이 따로 있는 거구나를 인식을 했어요. 보건과 의료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보건이 영어로 뭐냐라고 하면 그냥 헬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헬스는 건강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보건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헬스고, 넓은 의미에서 헬스고, 또 하나는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을 그냥 보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의료는 메디슨 혹은 뭐 메디컬 땡땡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광범위한 건강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보건이 있다면 의료는 거기에 이제 일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방법적인 거잖아요. 의료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의료는 조금 더 치료에 더 뭔가 연결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보건은 좀 더 예방에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것도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의료를 정의하고 있고 보건을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도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상과 이 예방, 치료에 더 기반한 것과 이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 다 같은 의료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생각할 때는 보건은 좀 더 예방이나 혹은 건강 유지하기 위한 좀 더 넓은 의미에 가깝고, 의료라고 했을 때 좀 더 치료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잘 없는 보건의료로 이제 붙여 쓰는 그런 보건의료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전 사실 뉴스에서 의료계라는 표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보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보건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이렇게 인식이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건의료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요, 의료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의사, 거의 90% 100% 의사 선생님,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을 때, 혹은 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있는 거 아세요? 의료인은 처음 들어보는. 그죠? 네. 근데 의료인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는 의료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직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등의 다른 보건의료, 임상병리사, 예를 들면 여러 그런 다른 종류들은 의료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을 보건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왜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라는 범주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이 범주가 따로 별개로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의료인이라는 범주가 있었다기보다 이게 법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혹은 보건의료의 위계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의료라고 했을 땐 조금 더 치료, 진료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고 있고, 보건이라고 했을 때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이 구분이 반드시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의료라는 개념 안에 보건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의료를 보건 안에 속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주류의 입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이 헬스를 그러면 이제 건강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보건이라고 할 것이냐, 뭐 이것도 다 이제 논쟁이고, 메디슨을 그러면 의학으로 할 거냐, 의료로 할 거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문제고, 예를 들면 헬스케어, 이런 거는 건강관리라고 할 거냐, 건강관리라고 쉽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라고 많이 번역돼요. 그냥 헬스케어라는 거를 네. 보건의료. 그래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보건의료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군가는 1차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그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1차 보건의료라고 번역했거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약간 가정의학에 가까운 1차 의료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그러면 케어는 돌봄이 아니라 의료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런 똑같이 헬스케어, 케어 이런 개념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번역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작업이고 누가 그 용어를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건과 의료는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 거냐, 그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를 의료나 보건의 범위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보건의료 체계? 네. 보건의료 체계에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의사, 간호사인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간호조무사, 조산사,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언급해 주신 마을건강요원, 의료기사까지 이들의 특히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의 제도에서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3, 4년 이상의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료인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도 면허가 있는데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호 면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의사 면허가 있듯이 간호도 면허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그런 면허를 통과한 사람이고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면허증 반납해야 될 수도 있죠.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했을 때.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원래 간호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고 87년 이후에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처음에 73년까지는 면허 제도였다가 73년 이후부터는 그냥 자격 제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격 제도도 원래는 그 자격 제도를 변하면서 시도 그 장관이란다. 시도지사가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 부여하는 방식이었다가, 이런 방식은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제 아마도 지금은 보건복지부죠. 이렇게 해서 부여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을 까지 이수한 사람 중에서 누구나 1년 정도의 간호학원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법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거치면 그래서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간호조무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간호조무사의 업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업무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호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아주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예를 들어서 베딩이라고 하죠. 침대를 정리한다거나, 그리고 이 간호사 어떤 원래 주사 놓는 거는 원래는 간호사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어지간한 데서는 간호조무사님들도 주사 업무를 하세요. 이거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간호를 보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간호사 업무의 대부분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잘 보면 약간의 그 착용하고 있는 옷이 조금씩 다르세요.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느 규모 이하의 의원급이거나 병원에서도 어느 급 이하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그런 데서 의사의 지도 하에 모든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수술실에 소위 PA 간호사라고, 수술실 간호사라고 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술 보조나 시술의 일정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더라.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의료사고가 났대.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일정 정도까지를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거는 근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간호사도 의사의 업무 중에 일정한 것들을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호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암 전문 간호사도 있고, PA 간호사라고 하는 진료 보조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이미 그거를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터널 레지던트의 업무들의 많은 부분이 간호사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유권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하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공의 파업을 하고 전공의들이 많이 사직을 하고 했을 때, 그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들의 많은 부분이 간호사들한테 전담이 되면서 간호사들의 불만이 막 쌓이고, 그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뭐 이 기회에 간호사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간호법을 더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고, 그것에 일정 정도 정부에서 처음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나중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위계화되어 있으나 네. 이 업무상으로는 언제든지 전복되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위계화시키는 그러한 이 보건의료계의 이상한 이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런 체계들 속에 녹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줄여서 간무사라고 불려요. 간무사. 간무사라고 불리고, 간무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생명을 다루고 있고 전문적으로 좀 더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대를 설치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소 검증된 사람들이 2년 이상, 최소 2, 3년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호협회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고, 사다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트랙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간호대를 다시 가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더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싸게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정규직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그런 구조처럼 네.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병원을 갈 때는 환자 입장으로 가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그 역할이 칼같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쵸. 물론 이제 처방을 내리고 네. 그런 것들은 다 의사의 업무로 되어 있죠. 전적으로 차트를 쓰고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차팅도 원래 의사의 업무죠. 그런데 이 차팅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선 좀 다를 수 현장에서 있다. 네. 각 현장에서 다를 수 있다. 네. 뭐 최종 컨펌은 네. 당연히 이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으나 뭐 이게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매우 네. 맥락에 따라 네. 다양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질문해 주신 거에 간병인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누가 쓴 표현인지 김창엽 선생님이 쓰신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와 멀어질수록 전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환자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인, 네. 이거 그 위에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점점 환자와 멀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는 의사, 간호사 정도였다면 이제 간호조무사가 있고, 요즘은 간병사라는 그것도 자격이 있거든요. 간병사, 요양보호사 뭐 이런 새로운 또 직종, 호스피스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는 그런 새로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 기존에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혹은 넓은 의미의 이 보건의료인,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네. 간의 이 관계는 무엇이냐 자체도 최근에는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고 있죠. 제가 작년에 그레이스 아나토미를 재밌게 네. 봤거든요. 거기서는 마치 보건의료를 의사가 모든 일을 하는 양 그려지고, 간호사도 나오긴 나오는데 확실히 보조적인 역할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되게 왜곡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의학 드라마들도 그렇고. 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간호사들, 뭐,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뭐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어지간한 의사 선생님들보다 이제 힘이 세다라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이렇게 축적된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이제 환자를 대하는 시간과 뭐 병원의 시스템과 뭐 여러 가지들이 축적된 것들 때문에 이 수간호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보다 때로는 힘이 세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간호사도 전문 간호사들이 다 있고, 사실 공부량이나 이런 걸로 따진다면 의사 선생님들만큼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부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직무라는 거기 때문에 범위와 책임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디까지를 업무 범위로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의 관계가 다른 것이고, 각각의 보건의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고, 협업의 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얼라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보조인,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보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 보조다라는 어시스트라는 표현보다 얼라이드라고 해서 뭔가 같이 하는 협업의 관계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시스트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것이 뭔가 이런 하위의 개념의 보조가 아니라 그조차도 뭔가 이 같이 협업사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 느낌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기 위한 때로는 사다리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그렇게 미국, 캐나다로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나온 학교의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간호학과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연수를 보내주기도 했대요. 가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서 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근무 시간에 비해서 근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데 처우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위계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여러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위계적이어야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겠지만 그게 원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또 궁금했던 보건의료 종사자 중에 조산사가 있었어요. 조산사도 자격증인 건가요, 그럼? 면허죠. 면허. 그 조산사는 옛날에 이제 산파라고 불렸죠. 일제시기에,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의 조산사는 일제시기에 산파 양성소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산파 간호사 양성소에서 산파 과정과 간호사 과정이 따로 있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약간 일본식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 이제 미국식 간호 제도를 이제 갖추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간호대학의 과정 이수한. 그래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의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조산사 교육을 받아야 조산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산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산파 혹은 조산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간호사여야 하고 간호사들 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면허를 획득한 사람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검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 간호 과정을 밟지 않고 조산사가 될 수 있는 때도 있었거든요. 네. 검정 시험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6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다 모두 그 검정 시험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무조건 간호대를 나와서 플러스 알파의 교육을 받아야 조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산사가 되는 메리트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조산사의 메리트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개원이 가능하죠. 아, 조산원을 개원할 수 있죠. 거기서 출산을 하는 그쵸.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조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이 간호사는 개업이 안 되잖아요. 네. 의사는 개업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조산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쵸.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네. 자기의 자율성이 있으니까요.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의 조산 기술에 따라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조산사는 이제 산전 산후 관리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사와 조산원이 인기가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죠. 병원 출산이 그렇게까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병원 말고 이 조산원을 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조산사들 출장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출장에서 조산사를 불러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이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산사가 적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조산사가 있어야 돼요. 그 출산 과정에서 조산사를 고용해서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간호사들이 보조를 하고 의사와 그냥 간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산부인과에 굳이 조산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산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1년의 엑스트라 교육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1년에 그 조산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산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꽤 있었는데 줄어든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병원이 부산에 있는 일신병원인데, 거기가 원래 호주 장로교에서 세운 병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이제 영국의 영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일신 부인병원이라고 불리던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조산사들이 많으니까 조산 교육이나 이런 걸 했는데, 조산사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조산 실습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만 시키는 거야. 산부인과 전공의와 조산사가 같이 실습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출산 현장에 들어가요. 네, 그럼 네. 누구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병원에 그 산부인과 전공의들한테 더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부인병원이나 그 일신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그냥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교육이잖아요. 네. 임금이 네. 선생님 인턴 레지던트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원했을 때랑 비교하면 네. 굉장히 적잖아요. 네네. 그냥 노동자고 교육비, 수련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이 거의 매우 적거나, 이건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월급을 1년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별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냥 바로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산사 면허를 별도로 획득하는 경우들이 줄어든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아기 낳는 수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병원 출산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산부인과 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낳는 수가, 도시는 이제 80년대 들어서 꽤 늘어났고, 농촌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89년도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병원 출산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산사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산원에서 나는 게 더 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거나 때로는 더 비싸기도 하는 거예요. 수가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산사의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각광을 받은 게 우리나라 제왕절개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것도 네. 이제 보험의 문제가 있지만, 의료보험 수가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왕절개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한때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게 이제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자연주의 출산을 운영한 곳이 조산원들이죠. 수중분만 이런 거. 그거 다 조산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일부 조산원들이 있고, 조산사협회가 있죠. 근데 간호조산사협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이 간호사협회랑 간호협회랑 네. 조산협회는 입장이 보통 같아요. 아, 왜냐면 같은 간호사이기 간호사분들이니까,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지금 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간호사 산후조리원은 조산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네, 없으세요? 조산원 자체랑 조산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병원 의사를 내가 어떤 그 개업을 해서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네. 있고 그냥 산후조리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후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특별한 면허나 이런 게 요구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학적인 무언가가 들어가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네. 이제 간호사들 혹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 보건의료 체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 선생님이 관심 갖고 보시는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왜 그런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에 와서 저는 네. 그냥 다 하거든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갔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일선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만나고 간호사는 더 많이 만나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문제 의식을 갖게 됐던 거는 이제 한국 현대사회에서 여러 이 이슈들을 이제 사건들이나 사업들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이었던, 예를 들면 가족계획 사업이나 결핵관리 사업이나 이런 대표적인 보건 사업들이 있을 때 그거를 수행해서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 의사도 있지만 뭐 간호사 혹은 이 보건요원이라고 불리던 당시에 보건소에서 파견된 보건요원들, 그리고 가끔씩 가족계획 어머니회라고 하는 그냥 마을에 있는 여성들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게 우리가 소위 의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들의 지위는 어떠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보건진료원, 지금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사람들, 혹은 보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간호조무사 직급의 그 보건요원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그때 당시에 용어로 치면 가족계획요원, 뭐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 이런 식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가족계획 어머니회 이후에는 마을건강원 혹은 마을건강요원 이렇게 불리던
마을의 여성들, 네. 마을의 건강을 책임진다, 전담한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요원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원조 문서나 어떤 정부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대규모의 숫자와 어떤 의료 전문 지식과 이런 것들에 보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 주체들과 그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다 비슷한 간호사겠지 혹은 뭐 다 의사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외에 여러 주체들이 보였고 이들의 활동들도 재밌구나 라는 것들을 관심 갖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가족계획 사업이라 하면 그 자녀 네. 숫자를 네. 그러니까 한 명 낳아서 잘 키우자 그 포스터를 네네네. 만든 그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계획 사업이라 함은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한 네.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 프로젝트의 인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고 멜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뭐 네. 이런 빈곤으로 가고 이런 멜서스 인구론에 기반한 어떤 인구 증가, 인구 폭발의 위협이라는 것들이 그게 어떤 뭐 신화일 수도 있고 뭐 허황된 것일 수도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중요한 믿음이었던 그런 것들 속에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양을 줄이고 질 좋은 인구, 다운표 치고 질 좋은 인구들이 키워져야 된다라고 그런 구호 속에서 진행됐던 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활발해진 사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계획 사업 자체는 90년대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거는 60, 70년대가 되게 강하고 아니면 80년대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뭐 그런 구호. 이 사업에 동원됐던 보건의료인들 중에서도 뭐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까 언급해 주신 다양한 직책들이 직접적으로 그럼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 같은 걸 한 건가요? 이 가족계획 사업만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나라에 뭐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가 우리나라에 이제 50년대 40년 해방 이후부터 이제 시범보건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50년대에 이제 전국에 보건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보건지소라고 해서 조금 더 단위, 읍명동 단위가 있으면 조금 더 낮은 그 아래 하위 단위에 만들어진 지소까지도 있거든요. 지금도 보건지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가 60년대 중반에 이제 확대되고 하면서 이게 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이 보건사업이라고 했을 때 결핵관리, 모자보건, 이게 모자보건이 얼마나 대표적이었느냐 하면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요원이 있어요. 보건소에 결핵관리 요원, 모자보건 요원, 가족계획 요원 있고 뭐 위생사들도 있죠. 뭐 이런 기생충 관리하고 나중에 그런 혹은 그런 식품위생 같은 거 관리하는 여러 보건 요원들이 있는데 이 보건 요원들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가족계획의 문제만 본다면 보건소에는 가족계획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의 보건행정 체계 안에 있는 거고 가족계획 지도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족계획 요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건소 체계 말고 가족계획 협회에서 또 운영하는 가족계획 요원들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재원이 다르죠. 월급 주는 사람들이 다른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가족계획 요원들이 이제 있고 근데 그 가족계획 요원은 일반 그냥
간호나 이런 거와 상관없는 일반 보통은 기혼 여성들이 네. 이제 훈련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 사람들 계몽원, 가족계의 계몽원이라고도 많이 불렸는데, 그러니까 뭐 콘돔을 나눠주거나 뭐 그런 그런 것도 거예요? 하고요. 콘돔을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가족계획 하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가족계획 계몽원 혹은 가족계획 요원이 있고, 음. 가족계획 지도원의 역할을 하는, 이것도 일반인들도 있지만 간호사급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간호사급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1960, 70년대, 60년대 특히 많이 한 자궁내 장치, 루프 같은 것들은, 루프 삽입은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간호사들도 많이 했거든요.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거를 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가족계획 계몽원 혹은 가족계획 요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 역할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들 중에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이죠, 당시에 그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임신 중절 수술도 그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그거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가요?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 인공 임신 중절이 법적으로는, 저희 낙태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뭐지? 법적으로는 네.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네네. 저희가 약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가족계획 사업할 때 다들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떼기도 했다, 이렇게 네네.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까지 이제 진실로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경우는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임의 기술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원래는 루프를 많이 했었고, 콘돔을 나눠주는 것도 했지만, 이 남성 예를 들면 정관수술 이런 것들도 시행하는데, 정관수술 비율은 꽤 낮은 편이에요. 네. 뭐 예비군 훈련 가서 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서 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여성이 보통은 이 피임술을 하게 되거든요. 루프를 끼거나 혹은 피임 약을 먹거나 뭐 콘돔 보급해서, 이건 잘 안 썼다고도 많이 하지만 하거나, 아니면 80년대 가면 난관 결찰술, 복강경 같이 해서 난관 결찰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난관 결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궁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때 뭐 자연스럽게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 그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니까요. 네. 난관 절찰술? 난관을 묶는 거죠. 는 임신하기 전에 그죠. 개념인데, 피임의 개념인데, 이미 임신하신 분이 오셔서 그 차트에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했을 뭐 때다라는 그런, 건가? 그리고 공공연하게 의료보험이 안 됐잖아요. 셋째부터는 80년대에 둘째까지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셋째부터는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셋째 임신했을 때 그것을 정부에서 정말로 돈을 줘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셋째 나와서 그냥 그 가족 계획에 따라서 애를 그냥 지우러 병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들은 잘 들려오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었냐라고 하면, 그때도 법적으로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낙태를 시술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뭔가 이 가족계획사에서도 임신 중절의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게 어떤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몇십 년대부터요? 이미 50년대부터요? 50년대부터 온갖 그러니까 임신 중절의 방법들이 막 신문에서도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기도 하죠. 큰 돌을 배에 던진다부터 시작해서 뭐 뭐를 먹는다, 그럼 애가 떨어진다, 뭐 여러 이런 민간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인공임신 제가 알기로 비율로 막 60, 70% 이상 경험하는 걸로 설문이 나오고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되게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사들 인터뷰나 이런 거, 구술 같은 거를 봐도, 이제 인공임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태어났는데 여아다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아이를 집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래서 여아를 이제 뭐 이렇게 그들이 알아서 죽이거나, 혹은 그 조산사가 뭐 이런 입양을 보낸다거나, 인공임신 아니어도 뭐 이런 일들은 꽤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50년대부터요? 아, 그거는 또. 뭐 꽤 오랫동안, 예, 그것은 꽤 예.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맞았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가족 계획이 잘 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조직적인 동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이 적정한 수준의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 혹은 가족의 바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에 그 어떤 아이들을 잘 길러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일반의 욕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혹시 곤란하시거나 그러지 않죠? 이런 아니요, 주제를 이거는 다루는 게. 네네, 곤란하진 않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가 틀리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가족계획에 관심이 많지만 가족계획으로 완전하게 논문을 쓴 건 아니다 보니 좀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엔 충분히 전문성이 이렇게 네. 음, 무슨 질문이 있었죠? 또 있었던 질문은 종교와 의료의 질문도 있었고, 네네. 보건진료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네요. 가족계획 얘기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 종교와 의료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 사실 우리나라의 서구 근대 의학 시스템이 도입된 것, 시스템까지 아니더라도 근대 병원, 근대 의료라는 것들이 도입된 거는 서양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입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천주교 박해하고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개항을 하고 어떻게 그 서양의 문물이 들어올 때 이 교육과 의료라는 것을 매개로 이 선교의 목적을 가진 선교기관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종이 허용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근대 병원이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중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성 전문 병원들도 뭐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 의료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의료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시작이 종교와 의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결합된 형태로 들어왔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 시기로 와서 45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네. 이제 어디부터가 근대냐, 어디부터가 현대냐, 이건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사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사라고 많이 부르고, 근데 한국사에 한정을 한다면 이 근대 시기를 통상적으로 조선 후기에 뭐 1860, 70년대 정도부터를 이제 많이 탐구하거든요. 결정적인 시기는 1876년에 한국을 여는 문호 개방을 한 이후를 많이들 그때부터 이제 근대사의 시점으로 많이 편입해서 보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근현대사라고 했을 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역사를 이제 다루게 되고, 특히 한국에서 현대사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해방 이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를 이제 현대사의 범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북한사도 이제 보통 현대사의 범주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한국 현대사의 범주에서 북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현대로 왔을 때에
그러면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여전히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국을 위시로 한 이 서구 세계의 원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미군 전기에는 이제 미국이겠지만, 그 이후에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제 특히 50년대, 60년대에 그 해외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원조를 매개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매개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고, 그들이 병원을 여전히,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세워진 병원이기도 했고, 새로 만들어지는 병원이기도 했는데, 천주교, 가톨릭 혹은 개신교에서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의료선교사들을 사실은 70년대까지도 파견이 돼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요. 네. 70년대에는 없을 줄 알았죠. 선교사들 되게 20세기 초반에만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60, 70년대도 있었고, 이 가족계획에서, 이 가족계획 기금, 패스파인더 기금이나 미국의 인구협회와 관련돼서 이 기금을 매개한 한국의 주체들이 보통은 그 의료 선교사로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의료 선교사이기도 하고 혹은 그냥 선교사이기도 한 네. 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매개가 돼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자궁내 장치 그 사업을 나중에는 한국에서 또 플라스틱 자궁내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르프 가져온 사람도 텐 헤이브라고 하는 선교사였고요. 그다음에 가족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조지 워스라고 5000해라는 한국 이름도 있는데, 그 사람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연구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 실시될 때 그거를 한국에서 좀 포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도 동산기독병원에 있었던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한 60, 70년대까지도 사실은 이 어떤 의학과 의료와 관련된 재원을 매개하고, 그것과 의사들, 전문가들, 혹은 그러니까 전문가, 교회, 혹은 그런 병원 이런 거를 매개하는 주체들로서 선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은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지금의 소위 저개발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실제 국제기구와 우리로 치면 코이카도 있을 것이고, 그들과 연계된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되게 독특한 역사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또 그래서 남미나 여러 나라에서는,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들의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고 연구하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개발 원조에서 이 선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신기하네요. 뭔가 떠오르는 거는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선교사들의 맞아요. 되게 악마화돼서 그려지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런 저개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지역개발 사업, 국제보건사업, 여기서도 물론 그들이 하고 있는 헌신적인 역할들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보건이나 국제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종교가 결합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쟁점화되고 더 연구되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처럼 그런 원조를 받았던 주체가 다시 어떤 수원국이 되어서, 수원국 맞죠? 지원하는 국가가 되어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역할이 변모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국제보건 전문가들이라던가 네네. 뭐 보건학 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혹시 적어놓으신 이거는 그냥 선생님께서 추천해줄 책이나 드라마를 이야기하셔서 네. 제가 명사에 약해서 제목을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해 주실 콘텐츠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책 한 권과 드라마 2편이었는데요. 책 한 권은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치유와 억압의 집 여성병원의 탄생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미국의 그 사학자 오원스라는 분인데 앞에를 까먹었네. 플레임을 까먹었는데 그 오원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그 미국에서 미국 산부인과 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제임스 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메리언 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엘리베바주에 있는 흑인 노예 농장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것이 여성병원의 탄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성병원의 기원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산부인과의 기원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것은 흑인 노예 노동 혹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학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교차성 연구에 되게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로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험체가 되어서 이제 그 상과적인 어떤 산부인과적인 기술들을 백인 의사들이 발달시키는데 이들이 이용되었는가. 네. 그리고 환자로 왔던 일부 흑인 여성 노예들이 나중에 수술 조수를 하면서 간호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인종적인 편견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보다 더 생식력이나 체력은 강하고 고통에는 둔감하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럴 리가. 편견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네. 뭐 아일랜드 그런 와중에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어떻게 흑인 노예와 비슷하거나 다른 취급들을 받으면서 또 다른 차별에 놓여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한 1차 자료와 그리고 실제 이들의 경험이 들어간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데요. 되게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학문적인 시선 떠나서도 참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심슨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이 2018년도에 철거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래서 이 학자가 추적하고 있는 연구들,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연구들도 이 뭐 장애사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역사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그 간학문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연구들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미드가 아니라 영드 영드 2편인데 하나는 콜 더 미드와이프라는 영화고 이게 저 몰랐는데 셜록을 제친 드라마였대요. 원작 소설이 원래 있다고 하고요. 이 시즌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던데요. 저는 앞에 부분만 봤었는데 계속 시즌이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1950년대에 조산사 겸 간호사였던 사람이 이 영국의 이스트워드인가? 거기에 가난한 지역에 수녀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왕진 같은 거를 가면서 다룬 그 조산을 하는 그런 일상을 다룬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알고 있고 시즌이 1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잔잔하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은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드인데 이게 영어로는 This is
This is going to hurt거든요. 조금 따끔할 겁니다. 음. 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영국의 그 공공의료 시스템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건데, 공공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개인 어떤 그 의사의 일상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한 영국 공공의료의 단면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공공의료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NHS 시스템 속에서 근무하는 게이 남성 산부인과 의사의 일상을 다룬 건데, 제가 몇 편 봤는데 굉장히 그 코리더 미드와이프가 되게 따뜻한 약간 느낌이라면 얘는 되게 이렇게 막 착잡하기도 하고 약간 회색 빛깔이기도 하고 그런데 꽤 그래도 사실적이고 재밌게 그린 건데, 쿠팡 플레이가 BBC 드라마를 많이 수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This is going to hurt 얘는 쿠팡 플레이에 있고, 코리더 미드와이프는 원래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쿠팡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하고 계신 와우 회원님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네. 영도 추천을 받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13년도에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또 NHS 서비스를 제가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검짐을 받았나? 그냥 그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팜플렛을 주는 거예요. IUD 팜플렛을, 루프 팜플렛을. 그래서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거 해. 막 엄청 이제 권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걸 몸 안에 설치하는 거라고? 근데 막 전문가가 엄청 홍보를 하네? 약간 흔들리는데? 근데 좀 무서운데? 그래서 일단 팜플렛만 되게 신기하다고 해서 집에 가져가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교환학생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 그런 팜플렛 받아본 적 있다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거 하면 아프대, 위험한 거대,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서 내가 뭔가 정보 정책에 동원이 됐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죠. 그 1차, 아마도 영국 NHS 시스템에서는 선생님이 병원에 가려면 1차 의료기관, 1차 병원에서 제너럴 닥터를 만났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1차 의사는 건강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예방이나 가족계의 어떤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거를 뭐 권장하고 그거를 시술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고, 저도 미국에 갈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저의 하우스메이트가, 그 친구는 피임이 요 팔뚝에 이렇게 혈관에 심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거를 심었는데 오바마 케어로 공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이런 거 공짜로 안 해줘? 그래서 한국이 잘 되는데 이런 건 공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네요. 네. 오늘 뭔가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작 제 박사 논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이 저의 어떤 전공은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정말로 깊이 공부한 것들은 아니어서 어디까지 진실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의료의 현대사,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여러 사회, 문화,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어들은 때로는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뭔가 역사학과의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겸손의 말을 덧붙이는 게. 사실 제 주변에 이제 박사 학위를 한번 취직했다 하면은 되게 그것을 자기의 자격으로 여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역사학과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때로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네, 저는 좀 다른가 봅니다. 음. 네. 네, 오늘 퇴근하시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책, 책 추천과 영드 추천도 해주셔서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여성병원의 탄생 그 책이 연극으로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음, 오디오 드라마 같은 어, 걸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에 친숙하신 분들은 음, 그것도 어디 링크가 있던데 나중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